20세기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일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전은 1914년 6월 28일 단 2발의 총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 열병식에 참관하기 위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하던 세르비아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19살 청년이 당긴 방아쇠는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식민지의 대부분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 독일 제국은 분열되어 있던 소규모 국가를 뒤늦게 통일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독일 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불필요한 전쟁과 식민지 확보에 매달리는 대신에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으로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독일의 패배를 당했던 프랑스의 공격을 대비해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외교를 통해 주위 국가들과 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동시에 프랑스를 견제하는 지극히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갈등을 빚고 있던 러시아와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탁월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1888년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가 사망하고 비렐름 2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집권합니다. 비렐름 2세는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로 비스마르크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식민지 확보를 통해 더 강력한 독일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비렐름 2세가 집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는 해임되었고 독일 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독일 제국은 비스마르크가 견고히 다듬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를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는데요. 이에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독일 제국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독일 제국은 목표로 했던 식민지 확보에 뛰어듭니다. 베를린과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독일 제국의 해군력 강화는 영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두 국가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서로 동맹을 맺고 이에 대응해 독일 제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한 서로 간의 군사 원조를 한다는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국가 간의 균형은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두 발의 총성에 의해 깨져버리고 맙니다. 황태자 부부의 피살을 명분으로 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동맹국 독일 제국은 러시아를 향해, 이틀 후에는 프랑스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하자 영국 역시 전쟁에 뛰어드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전포고가 이어집니다. 독일의 참모총장 슐리펜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독일 제국의 지질학적 위치상 양면 전쟁을 해야 했던 독일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러시아를 막고 서부 전선에 모든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의 기본은 기습, 기동성이었는데요. 중요 거점에 철도를 배치해서 부대 행진 속도에 맞춰 군수품을 나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러시아 군대 40만, 독일군 16만. 타넨베르크 전투는 수가 많아야 이긴다는 개념을 깨트린 전투였습니다. 상상을 깨고 빠른 속도로 동부전선에 도착한 러시아군. 독일의 호프만 장군은 먼저 도착한 러시아 레넨캄프 장군과 살짝 부딪혀서 일부러 져주는 척 후퇴를 합니다. 남은 병력을 기차로 이동시켜 삼소노프 장군을 몰살시키고 바로 북쪽으로 진격해 레넨캄프 부대마저 초토화시킵니다. 이는 독일군의 철도 수송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현대전이 익숙치 않은 20세기 초반, 공장을 통해 수많은 무기가 쏟아져 나오자 많은 군 지휘부들은 물량으로 기선제압을 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도 같은 생각으로 밀어붙이니 승부가 나기는커녕 희생자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전쟁 지휘관들에게 전사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물량과 병력은 끊임없이 소비되어 갔습니다.
포탄이 만들어낸 자국들은 서부 전선을 마치 달 표면처럼 만들어버렸는데요. 비가 오면 진흙탕, 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현대적인 참호전이 본격화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참호를 한 줄로 재면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무려 지구 한 바퀴 길이와 비슷합니다. 참호 1선에는 기관총 진지가 있고 방공호는 이 3선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포격을 피해 방공호에 대피해 있다가 포격이 끝나면 재빨리 1선으로 뛰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적도 있는 참호전은 승패를 떠나 최악의 학살극이었습니다. 물 웅덩이에 빠져 죽은 익사자, 참호가 무너져 생매장당하는 병사들, 시체를 파먹는 들쥐의 공격. 양쪽의 병사들은 끔찍한 장기전에 지쳐만 갔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으로 전장을 방문한 비렐름 2세가 병사들에게 훈장을 나누어줬지만 병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2급 철십자 훈장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하사 신분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전쟁에서 지휘부의 유연성 상실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야기합니다. 한 채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는 개념은 모든 병력을 일선에 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전략적, 상징적 요충지였던 베르댕이 그중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전투 첫날 100만 발의 포탄을 퍼부은 독일군. 그렇게 10달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총 4천여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엄청난 포탄에 이곳은 지옥의 요새로 변해버립니다. 전투는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패를 떠나 최악의 학살만이 남은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전술 전략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을 반복하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개월의 베르댕 전투 동안 프랑스군은 약 37만 7천 명, 독일군은 약 35만 7천 명, 총 73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합니다. 적의 참호를 빼앗으려면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지뢰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을 저지하기 위해선 철조망은 필수였습니다. 철조망 앞으로 병력이 다가서면 참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관총 공격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기관총은 아이러니하게 인명을 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관총이 처음 전쟁에 나온 것은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였는데요. 당시 의사였던 리처드 게틀링은 자신의 고향 인디아나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은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게틀링은 총을 쏠 수 있는 병사가 적어지면 전사자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한 사람의 병사가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게틀링 기관총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1분에 45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 꼭 필요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보병들은 볼트 액션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볼트 액션 방식은 1분에 평균 15발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보병들이 돌격을 하며 적 참호에서 발사되는 기관총을 상대하기에는 절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기관총 피해를 견뎌내며 참호를 돌파할 만한 무기가 필요했고 바로 이때 결정적인 무기 탱크가 등장합니다. 이 탱크라는 무기는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마크 1이라는 전차는 기관총이 탑재된 여성형과 대포가 탑재된 남성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영국군의 탱크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속도는 4에서 5km 정도였으며 참호 극복도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의 MK 시리즈 전차는 MK1부터 MK7까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최다 생산 기종은 MK4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독일은 영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MK 시리즈보다 더 강력한 전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군함처럼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A75 전차 또한 주행 능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출력장치 기술로는 이런 무거운 전차를 기동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차의 선진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FT-17 전차는 포탑이 돌아가는 구조였는데요. 이 구조는 나중에 모든 전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차 성능 개발에 박차를 가한 독일은 전차를 가장 결정적인 무기로 사용해서 2차 대전 때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전격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기전으로 치달았던 1차 세계대전의 터닝포인트는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대서양을 누비던 영국의 전기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1915년 5월 7일 독일 해군이 쏜 어뢰에 격침당하고 맙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결과했는데요. 루시타니아호에 탑승한 승객들 중 미국인 128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에 미국 내 참전 여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독일 외상 치머반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치머반 전보 사건이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할 것, 그 대가로 멕시코에게 미국 땅 일부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전쟁을 끝내고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주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917년 4월 2일 마침내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듭니다. 압도적으로 물량을 쏟아붓는 연합국의 공세에 1918년 11월 독일 제국은 빌헬름 2세의 퇴위를 전제로 연합군에 백기를 듭니다. 그 5년 동안 30여 개국이 참전했던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를 제외하고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전사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27세 청년 25%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20세기 시작과 함께 현대전의 시작을 알린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많은 희생자를 뒤로한 채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